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태 행복한 교육세상입니다. 11월 3일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은 아시나요? 예, 맞습니다.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입니다. 조선 독립과 일제 식민지 교육을 반대하면서 일어났던 1929년 11월 3일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을 맞아서 올해에도 전국적으로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특히 청소년 단체에서는 11월 3일에 역사적인 의미를 기리고 오늘날 청소년들의 현실에 맞게 다양하고도 간절한 요구사항을 외치는 문화공연, 퍼포먼스, 청소년 토론회, 캠페인 이런 것들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연 대한민국에서 학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알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회적인 약자가 바로 어린 학생들입니다. 왜냐하면 엄연히 한 인격체임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하나로 많은 무시와 차별을 받고 있고, 또한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학생들의 현주소, 다시 말해 학생들이 처한 현실과 실상을 알아보고 무엇이 더 달라지고 좋아져야 하겠는가, 이런 학생 문제, 학생 사안을 중심으로 오늘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기 위해서 집중 인터뷰 사랑방 손님으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학생 참여단으로 활동한 권정우 학생과 그리고 서울 학생들의 호민관 윤명화 서울시 교육청 인권 옹호관님이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짧게 본인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우리 권정우 학생부터요. 네, 저는 대원외고 2학년에 재학 중인 권정우라고 하고요. 재작년에는 학생 참여단 2기로, 그리고 네. 작년에는 학생 참여 3기에서 대표를 역임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다음에 우리 윤명화 옹호관님.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윤명화 옹호관입니다. 네, 예, 두 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관련 영상을 보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아름답게 청소했다. 더럽게 알피주는 가시적인 쓰레기 줍기 비비적 소보망 진심 어린 쓰레기 줍기 몰라적 소보망 땅응도 없는 인상 한 푼도 없는 비비 그래 이제 난 더 이상 안 할게 하지만 넌 비비 받아먹기 너는 안 줘 넌 참 좋겠다
그래 참 좋겠다. 나만 울어 너는 웃어 너는 울고 너는 웃어 정말 눈물 나지 난 어렵게 비스킷 받아. 며칠 전에 진심으로 휴지 주웠어. 그럼할 줄 알았어. 나도 큰 소리로 굳이 또 인사했어. 그래도 안돼. 후배들에게도 인사해. 선배들에게도 인사해. RP I'm sorry. BP 주지 못해 미안해. RP I'm sorry. 하지만 또 BP RP I'm sorry. BP 주지 못해 미안해. RP I'm sorry. 하지만 또 BP 얼마 전에 나의 가식적인 쓰레기 줄기 BP가 쌓이는 거야 왜일까 생각해봤어. 맞아 나의 성기 너무나 완벽해서 나 여기서도 있나봐. 공부했어 걱정하지 마 영시 시작하면 돼. 가식적이야 괜찮아 BP 받은데 남 눈치 볼 거 없잖아. 너희 BP GP 쌓여갈 때 난 햇빛 쌓여가 상관없어. 어젠 남편의 얘기를 들었어. 어느새 내가 RP 1위라고 로얄 보이 I'm sorry. BP 주지 못해 미안해. RP I'm sorry. 하지만 또 BP RP I'm sorry. BP 주지 못해 미안해. RP I'm sorry. 하지만 또 BP. 네, 영상 보니까 그 옹호관님 그린 마일리지 UCC 영상이라고요? 네. 사실은 이제 학교에서 체벌이 없어지면서 네.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학생들 상벌점제가 그 학교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아주 사소한 예를 들면 무슨 양말 색깔이라든가 아니면 뭐 겨울에 외투 색깔, 뭐 치마 길이, 뭐 네. 온갖 것에 사실은 그 기준을 학교 규칙을 넘어서면 벌점이 부과되고 네. 그다음에 흡연이라든가 아니면 교사한테 그 뭐 이의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불법 집회를 하거나 할 때는 굉장히 큰 벌점을 받게 돼서 사실은 선도위원회가 열리거나 아니 심한 경우에는 강제 전학을 가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그게 사실은 학생들에게 지금 오히려 네. 일부 학생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체벌이 낫다. 특히 남학생들은 그렇겠어요. 네. 왜냐하면 아주 사소한 것까지 네. 벌점으로 다 매겨지면서 네. 학생들의 그 숨통을 재워온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또 기록으로 있습니다. 남고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런 학생 통제 수단으로 예. 지금 벌점제가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학교 측은 활용한다고 하겠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또 당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니까 그 학생들이 이것을 랩으로 풍자를 했네요. 예, 예. 예. 어땠어요, 우리 권정호 학생 보면서? 학생 입장에서? 솔직히 저는 정확히 잘 모르는 부분이 네. 그러니까 특목고에 다니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 그린 마일리지 제도를 저희 학교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네. 작년에 학생 참여단 그 많은 학생들을 만나보면서 그 이런 그린 마일리지 제도를 문제로 생각하는 여러 학생들이 있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이런 부분을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이번 영상에 다 드러나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좀 뭐 학교 현장에 또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체벌이 벌점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학교 문화는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 있는 거네요. 그죠? 네. 네.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우리 권정호 학생에게 그 학생의 날 유래라고 할까요? 의미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줄까요? 학생의 날이 지나긴 했는데요. 네. 11월 3일이 바로 그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로 되어 있는데요. 네. 1929년 11월 3일에 그 현재 전라도 광주 광역시에서 그때 고등학생이라고 보면 되는 학생이 네. 항일운동을 시작하게 돼서 11월 3일이 굉장히 전국적인 그
행사가 될 수 있었던 네. 그런 행사입니다. 그 학생이 참여했다는 점으로서 또 굉장히 유례가 없는 그런 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60 만세를 준비했던 네. 그 여러 그 단체들도 이때 광주학생 항의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그 항의 정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것이 또 기념일로 그 53년의 학생의 날이라는 명칭으로 기념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1953년에는 학생의 날이라는 명칭으로 됐다가 국가 기념일이었죠. 네. 근데 이게 이제 73년에는 그 소위 유신 시대에 또 아이들한테 그 반독재, 민주화 투쟁 할까 봐서 또 그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에서 빠졌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82년에 학생운동 기념일 제정에 관한 건의안으로 이제 국회에 상정됐고 84년에서야 이제 학생의 날로 부활됐다가 2006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 이렇게 이제 명칭이 좀 변경됐네요. 그죠?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줄여서 그냥 학생의 날 이렇게 부르는데 그 권정호 학생은 학생 신분이니까 학생 입장에서 그 11월 3일이 좀 남다르게 느껴질 것 같은데 뭐 소회라고 할까요? 어떤가요? 11월 3일이라는 게 학생들이 네. 무슨 날이라고 물어보면 전혀 모르는 학생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이고 또 학생의 날이라고도 불리긴 하지만 학생들이 제대로 학생의 날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고등학생도 그런가요? 네. 아, 고등학교 지금 2학년 애들 2학년인데도 11월 3일이 학생의 날인 걸 모르는 학생이 많은가요? 네. 한국사를 배워도 네. 그러니까 잠깐 스쳐 지나가는 광주 학생 항의운동이 있었던 날이라고 기억하지 그것이 국가 기념일이라고 기억하는 학생들 많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한국사를 배우면서 네. 우리가 근로자의 날도 쉬고 네. 어린이날에도 어린이나 여러 사람들이 쉬는데 그렇죠. 5월 학생의 1일은 근로자의 날, 노동절이고, 그죠? 5월 5일 어린이날은 어린이가 쉬고. 네, 학생의 날은 왜 학생이 못 쉬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번에 또 한글 날이 또 쉬는 날로 지정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 한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고 또 그런 부분에서 경각심을 알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이 학생의 날이라는 것이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면 어땠을까? 학생들이 더 많이 알지 않았을까? 예전에 있었던 그 항일 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더 잘 알지 않았을까? 그리고 학생들의 인권이나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도 있고 모르는 점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그러나요. 있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그 지금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학생의 날에 대한 그 명칭이 계속 그 변경돼 왔잖아요. 사실은 학생 운동이라는 게 어떤 사회의 가장 그 변곡점이 될 때 학생들이 스스로 일어났던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네. 의미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사실은 이제 국정교과서 얘기할 때도 사실은 학생들이 먼저 나서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 김영태 의원님 말씀하셨던 우리 사회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어쩌면 가장 차별받고 있는 이런 단위에서 사실은 가장 우리 사회에 이렇게 지표를 바꿔내는 운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 인권, 그다음에 학생 운동의 날 이건 정말 기념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예. 학생 인권 옹호관 네. 어떤 제도이고 또 어떤 일을 하는지 학생 인권 옹호관에 대해서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이 학생인권 옹호관이라는 단어가 네. 이렇게 입에 붙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 어떤 관이 뭐 감사관이라든가 네. 무슨 다른 서기관이 뭐 이런 네. 얘기들은 익히 들었지만 옹호를 스스로 옹호한다라는 걸 관으로 다 만든 거는 네. 사실은 좀 익숙하지 않은 네.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학생인권 옹호관은 학생인권 조례에 네. 의해서 만들어진 네. 직분입니다. 네. 그래서 조례를 이행하는 학생인권 조례를 이행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학생인권 옹호관이고 네. 학생들을 위해서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그 전국에 학생인권 옹호관이 설치된 곳이 경기도,
네. 그리고 서울, 서울. 전라북도, 네. 광주, 광주. 이렇게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인권 조례가 설치된 곳에는 인권 옹호관이 있는데 서울에 그 약간 좀 달라요. 경기도는 센터가 없습니다. 학생인권 교육센터가. 네. 그냥 인권 옹호관 세 분이 계시고 네. 서울은 이제 옹호관과 학생인권 교육센터가 있고 네. 광주에도 이제 옹호관과 학생인권 교육센터. 네. 전라북도가. 근데 네. 광주는 또 옹호관이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네. 약간씩 좀 차이가 있긴 한데 네. 저희는 이제 우선 학생들의 권리 구제, 권리 구제라는 말도 좀 어렵지만 네. 학생들이 학교에서 아까처럼 그렇게 부당하게 아니면 억울하게 학교에서 어떤 차별을 받았을 때 저희 센터에 민원을 내시면 국민신문고라든가 아니면 네. 직접 전화라다 아니면 방문하셔서 민원을 넣으시면 네. 저희가 학교에서 질의서를 보냅니다. 네. 그래서 질의서에 의해서 이런 학생이 얘기한 상황이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면 학교에다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학교에서는 저희 권고를 받아들여서 부당한 규칙 아니면 부당한 처벌 아니면 부당한 어떤 학생의 불이익이 네. 같은 거에 대해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제가 권고하고 네. 권리 구제를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센터가 교육청의 네.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쉽게. 예. 그리고 교육감의 정책에 네. 대해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지 교육감님을 약간 견제도 하는 네. 교육 정책에 대해서 견제도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약자인데 그러니까 약자인 학생들이 아까 제가 처음 모두에 호민관 그랬던 것처럼 네, 그죠? 네. 그들의 예. 어쨌든 그 어머니 학생들의 예. 해모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불명예스럽게도 우리나라 학생들 다시 말해서 어린이 청소년의 행복 지수가 꼴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어린이 청소년의 행복 지수가 OECD 국가 가운데서 23개국 조사했는데 4년 연속 최하위라고 그러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권정호 학생 아는 대로 좀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이 최하위라는 순위가 네. 그 놀라운 순위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여러 OECD 보고서에 따르면 네. 그 학업 성취도 평가라고 해야죠.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PISA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는 OECD 최상위권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15살 이상 읽기 능력은 2위를 하고 있고 컴퓨터 기반 문제 해결 능력은 대부분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는 거의 뭐 1, 2등을 해요. 거의 핀란드하고 뭐 그죠? 그렇죠. 그런 네. 쪽에서 1, 2위를 하는 게 네. 기분이 좋긴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그 반대로 학생들이 이 교원 내에서 있는 시간보다 교외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 교외에서 사회참여 활동 비율은 굉장히 낮은 편이고 한 세 번째로 낮은 편이고 그 다음에 자원 활동을 했던 비율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있는 그 학업에 집중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런 행복 지수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바로 대회 참여가 낮을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일 것이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어떤 그 아이들이 학업에만 이제 제가 이렇게 통계 조사를 보니까 거의 뭐 핀란드의 1.7배, 그 하루에 10시간 이상 장시간 뭐 사실상 학습 노동에 우리 아이들이 시달리면서 사실은 학교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뭐 학교 밖 활동을 거의 할 시간이 없는 거고요. 우리나라 어린이와 그러면 청소년들의 행복 지수 낮은 이유가 정호 학생은 왜 그렇다고 한번 생각하나요? 대부분 네. 이게 주관적인 행복 지수이긴 하지만 네. 대부분이 학업 스트레스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근데 뭐 대부분 이 공교육 체제 안에서 그 학업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면 그 학업의 양이 일단 일정하게 남아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생각이 되는 것은 아마도 사교육의 문제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교육이라는 체제 안에서 학생들이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경쟁하는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사교육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우리나라 교육 체제의 실정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그 학업 스트레스를 학원에서나 아니면 학교에서 또 같이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시험 같은
부분을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대외 관계에서도 잘 풀어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대부분 학교의 학업이나 아니면 네.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문제점에서 기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방 얘기한 상호작용 면도 굉장히 낮아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업, 성취도, 그거 하나만 사실 핀란드하고 1, 2위를 다툴 뿐이지, 나머지 분야에서는 거의 우리가 최하위, 굉장히 불명예스럽게도 뭐 거의 바닥 수준이거든요. 그만큼 우리 학생들이 행복하지 이제 못한, 보면은 뭐 금방 얘기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학업 흥미도, 또 자기주도 학습 능력, 또 투자 시간 대비 효율성, 이런 게 아주 뭐 최하위 수준이고요. 상하위 집단 간의 학업 격차도, 또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는 아주 잘하고 못하는 애는 아주 바닥인, 이것도 격차도 아주 OECD 국가 가운데서 거의 가장 클 정도로 그렇게 되는데, 우리 윤 의원님 조금 예. 네. 사실 이제 제가 학교에 인권 강의를 이제 학생을 대상으로 아니면 네. 교사를 대상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계속 나가고 있었는데, 저는 학교에서 엎드려 자는 학생들이 네. 거의 한 반에 80% 이상이 엎드려 잔다 그래요, 일반 고등학교. 근데 저는 그 학생들이 그렇게 긴 시간, 아침에 8시까지 등교해서 저녁 때까지 네. 오전 오후 시간,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사실 그 학생들한테 굉장히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정학생 지금 몇 시까지 등교해? 저희는 네. 7시, 그러니까 등교 대부분 하는 시간이 7시 40분이고 네. 원래 등교를 해야 하는 시간이 7시 50분. 네, 근데 보통 7시 40분까지 학교 가고요. 네. 그 다음에 몇 시까지 보통 학교에 있어요? 학교에 한 10시 10분? 10시 10분이요? 10시 저 10분. 제가 학교에 몇 시간 앉아있는 거, 이게 회의 토픽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데 그 학생들 중에서 네. 일부 학생, 20% 학생은 수업을 듣지만 네. 나머지 80% 학생은 그 학교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수업을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고문 수준이죠. 그 고문입니다. 네. 그게 전혀 알아듣지 못하면서, 거기서 제가 학생들이 그렇게 대들지 않고 네. 반항하지 않고 엎드려라도 있으면서 그렇게 견뎌주는 게, 저는 그게 고맙다라고 생각해요. 네. 만약에 정말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네. 하나도 못 알아듣는 것 같다,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거기서 우두커니 앉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거는 학생들한테 정말 이건 학대입니다, 학대. 예? 그러니까요. 교육 참, 학대라고 네, 생각해요. 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지금 경쟁을 강조하다 보니까 학교가 거의 학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사고력이나 창의력, 인성교육은 사라지고 입시 위주의 선행교육과 반복학습의 일종의 연속인 셈인데,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 수능 시험 보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는 수능 시험 보고 잊어버리고, 공부 못하는 아이는 수능 시험 보기 전에 잊어버린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 이 정도 교육열이면 노벨상 우리가 다 휩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네, 정말. 근데 어느 외국 학자가 어제 보니까 한국에서 노벨상 나오기 기대하지 마라, 뭐 이런 언급을 했더라고요. 예, 예. 어때요? 정호 학생, 이런 교육 시스템에서 노벨상 나올 것 같은가요? 우리나라가 R&D 네. 투자에 별로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노벨상은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의욕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학업을 하고, 그러니까 내 삶을 더 개선할 수 있고 나의 진로를 반드시 이뤄내고 싶다라는 열망은 굉장히 강한 네. 학교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학생들이 굉장히 열의가 높은 나라이지만 대부분이 학업 스트레스를 느끼면서 학교 생활 만족도도 낮은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하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요즘에 헬조선 하는 게 네. 열풍인데, 그 헬조선이라는 사회 자체를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인식하고 있는 시점이고, 뭐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자신의 뭐 수저를 탓하기도 하지만, 네. 그러니까 현재 사회 자체가 굉장히 경직된 사회이기 때문에 네. 학업으로 이걸 바꿔보겠다는 생각도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부모님 세대에서 이 부모님 세대를 물려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있을 것인데, 이런 것이 공교육에서 줄 세우기 위해서 내가 1등을 해야겠다, 네. 이런 목표로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공교육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그 꿈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고등학생 때도 대통령이고 싶으면 네. 대학생 때도 대통령이 꿈이어야 되는 나라여야 되는데, 네. 뭐 초등학생 때는 뭐 소방관이 되고 싶다고 했다가 네. 고등학생 때는 뭐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했다가 네. 대학생 때는 아무데나 들어가도 된다는 그런 소리가 있을 정도로 공교육이 줄 세우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반대로 사교육이 열풍이 일어나고, 또 그 사교육 열풍 때문에 반대로 공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이상한 모순 현상이 나타난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또 아니니까 아이들이 아까 초등학생 때 꿨던 꿈, 또 중학생 가면 달라지고 고등학생 가면 달라지고, 이게 처음에는 자기가 좀 잘할 것 같은 걸 꿈꾸었는데 그게 자기 성적이 안 되니까 또 어떻게 보면 꿈을 바꾸는, 진로를 바꾸는, 그죠? 성적에 따라서 또 우리 학생들은 진로나 꿈을 또 바꾸는, 장래 희망을 바꾸는 이런 일도 생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유럽에 갔을 때 네. 가장 그 감명 깊었던 게 뭐냐 하면, 고등학교만 나와도 사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급여 차이가 별로 없고, 학력으로다가 그 자신의 그 어떤 계급이 네. 이렇게 지어지지 않는 사회였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 다음에 대기업에 다녀야 되고, 어떤 사회에 이렇게 이렇게 뭔가 그림이 다 이미 결정돼서 그것이 벌써 고3 때 자기 운명을 결정을 해야 되는 이런 사회잖아요. 그래서 네. 더군다나 거기에 그 서클 안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는 이미 그 세상에서 어떤 그 등급을 매겨져 있는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 구조에서 좀 그 구조를 바꿔내야 되지 않나. 예를 들면 우리도 네. 고등학교만 나와도 그렇게 급여 차이 없이 그럼 편한 아무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이 정도가 돼야지만, 이 극심한 경쟁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극심한 이렇게 경쟁 체제를 벗어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게 경쟁 사회도 있고 옛날 산업공상이 약간 유교적인 그런 인습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한테 조기 교육부터 심각해서 아주 심각할 정도로, 정말 뭐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아이들을 공부 오로지 공부하는 기계로. 그런데 공부가 소질이나 적성에 맞는 아이도 있지만 공부가 사실은 잘 안 맞는 아이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공부 못한다고 해서 다른 재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다른 거는 아예 뭐 전혀 신경 못 쓰고, 거의 뭐 부모들이 일부 부모는 넌 아무것도 하지 마, 오로지 공부만 열심히 해, 뭐 이런 것처럼. 오히려 제가 그래서 비유를 닭장에 가든 닭한테 넌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모이만 먹고 알만 나, 뭐 이렇게 마치도 지입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북유럽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독일은 학력 학벌 차별 금지법이 없는데도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대학 나온 사람 못지않게 적어도 임금이나 승진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같은 대학인데 대학의 교수하고 청소하는 아주머니의 월급차가 큰 차이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네. 이제 어제 제가 또 한 이야기 들어보니까 덴마크 같은 경우는, 예, 뭐 거긴 교육비가 물론 대학까지 무료인데 대학생들한테 우리나라 돈 한 100만 원 정도 이제 사실상 수당을 주는 거죠. 그런데 거기는 덴마크는 의사와 벽돌공, 다시 말하면 막노동하는 사람이나 의사나 역시 수입이 비슷하다는 거죠. 물론 벌이는 의사가 좀 더 많겠지만, 이제 거기는 이제 많이 버는 사람이 좀 세금을 많이 내니까 결국은 거의 수입의 차이는 없다. 사실 그 스웨덴에서 계셨다가 오셨던 그 경남교육청 황선준 박사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자기가 본인이 스웨덴에서 교육부에서 고위급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또 가장 부러웠던 게 그 배관공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은 일찍 퇴근해가지고 친구들하고 여유롭게 뭐 차 마시거나 맥주를 한잔 할 때 본인은 헉헉거리면서 큰 급여 차이 없이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거기는 그렇게 차이가 다르다 하는데, 왜 유럽에서는, 아니면 뭐 아무튼 그 일반 나라에선 유럽의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초등학교 졸업할 때 이미 한 20%의 학생은 뭐 독일 같은 경우는 김나지움을 간다고 결정이 되지만 직업학교로다가 다 얘기하고,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졸업할 때 이미 네. 이 학생이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고 네. 아니면 공부를 끈질기게 할 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네. 직업교육을 네. 학교에서 권합니다. 그러면 20%의 학생은 일반 네. 대학에 진학하는 과정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한 70% 학생은 직업교육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똑같이 올라가다가 네. 직업교육을 선택을 해서 나가서 직업을 가진 학생과 그다음에 대학을 졸업해서 나와서 어떤 뭐 공무원을 하든지 그 일반직에 들어갔던 학생들이 나중에 보면 별로 급여 차이가 없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직업교육을 받았던 사람도 내가 나이가 지나고 보니까 공부를 하고 싶다. 네, 그럼 다시 그럼 또 대학에 진학할 수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굉장히 융통성이 있고 굉장히 그 뭔가 그 아주 사람들한테 여유를 줄 수 있는 교육이 되는데 우리는 이 어린 학생들한테 끊임없이 이건 오로지 공부 이건 네. 학대고 사실은 이거는 고문입니다. 그러니까요. 학생들한테 네. 교육 고문.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옹관님 말씀처럼 우리가 유럽처럼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아까 얘기한 공부에 관심이나 소질이 없는 아이들도 전부 다 인문계 가서 대학 가기 위한 공부해라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지금 그 엄청난 스트레스, 우울 증세도 심각하다고 하고요. 그죠? 심지어 지금 청소년 자살률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 조금 언급해 주실까요? 네. 예, 지금 뭐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거지만 이제 우리 OECD 국가에서 네. 청소년들이 그 사망 원인이 1위가 네. 자살입니다. 이건 정말 국가적으로 사실은 재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청소년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 물론 뭐 북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높겠지만 그것이 사망이 자살로다 1위라는 것은 학생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죽하면 그 꽃다운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겠어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자살 원인도 물론 이제 가정부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큰 스트레스 원인이 학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부라도 사실은 알고 학업입니다. 보면 학업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어머니는 공부를 시킨다는 거고 아이는 싫다는 거고 여기서 생긴 그죠? 예, 네. 예. 그래서 그 갈등의 원인도 결국은 네. 학업이었고 학업이었죠. 네. 그 우리가 2013년도, 2012년도인가요? 그 왜 계속 그 공부를 강요받다가 결국에 학생이 자기의 엄마를 그냥 살해하는 그런 우리 일이 있었죠, 너무 참. 기가 막힌 상황이 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이 엄마가 그냥 끊임없이 잠 안 재우고 때리고 1등하지 못하면 막 학대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학생이 성적도 위조하고 막 굉장히 이런 상황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은 아이들을 절망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이거는 사회적인 제약을 만들어내는 거고 어떻게 자살이 그 학생 사망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한 사회로 다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조금 줄고 있지만 많을 때는 뭐 1년에 300명 가까이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꽃다운 목숨을 끊었는데 그럼에도 교육당국이 이걸 뭐 크게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해서 걱정인데 우리 정호 학생 그 친구들 중에 이렇게 학업 스트레스 엄청 받거나 우울 증세를 보이거나 심지어 좀 자살 충동이 있다 이런 아이들 이야기를 좀 듣죠? 제가 정확히는 듣지를 못하지만 네. 왜냐면 자살이라는 게 그렇게 네. 가벼운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 자살이라는 것이 조금 약간 농담의 주제로도 활용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면 자살해야겠나라는 말을 이렇게 그냥 은연중에 하는 네. 학생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네. 근데 그렇게 보면 그 밑에는 아마도 이 성적이라는 것 자체가 나의 삶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큰 것인데 뭐 대부분이 성적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고 굉장히 네.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성적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1, 2점도 아니고 그렇죠. 0점 몇 등급 차이로도 한 문제 맞았냐 틀렸냐 가지고 그렇죠. 네. 어느 학교 어느 대학교 갈 게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대학이 곧 나의 직업이고 직업이 곧 나의 운명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공식 때문에 지금부터 그러니까 학업이라는 맨 첫 번째 공식의 첫 번째에 있는 것부터 이 굉장히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그 자살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학생들은 자유롭게 어디에다 이렇게 막 분출하고 표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고 없으니까, 네.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학교 교내 이외에 할 수 있는 활동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제약되어 네.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그렇게 되면 그 옵션은 아마도 제일 처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자살이 아닐까.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저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스스로 그만두는 아이들도 있고 학교를. 그래서 지금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못하는 아이대로, 또 잘하는 아이들이라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잘하는 아이는 또 잘하는 아이대로 또 학업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현재 대한민국 학생들이 행복하지 못하다. 어떤 의미에서는 불행하다, 고통스럽다고 하소연하는데, 그럼 학생들의 그 간절한 요망사항이라고 할까요? 요구사항은 어떤 것들인가요, 주로? 학생들이 가장 크게 바라는 것은 네. 좀 학교 생활이 좀 즐거워야 되지 않는가. 즐겁고 그러니까, 행복한 학교 생활. 행복한 학교 생활이 네. 되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치열한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이 경쟁을 해야 된다는 그 중압감이나 압박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학이 곧 인생이니까 그거 때문에 시험 한 문제가 굉장히 뭐 당락을 가릴 정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시험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이 학기마다 있는 그 시험 스트레스를 좀 안 받으려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네. 또한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교우 관계도 행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생들과 교사 간에도 행복해야 되는데, 학교가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있어줄 수 있느냐, 네. 아니면 행복하게 나를 만들어줄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그 요구사항을 사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한 것처럼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죠? 대한민국 국민인데 아이들의 목소리에는 왜 정치권이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왜 그렇죠? 네. 사실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네. 정치인들이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거는 결국은 네. 유권자잖아요. 그렇죠. 예, 투표를 할 수, 누가 나한테 투표를 해주는 거가 제일 그들한테 관심이 있는 거고, 네. 그러려면 그 사람들한테 가장 잘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투표를 열심히 하는 그 연령대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노인이잖아요. 예. 60대, 70대. 70대. 네. 그러니까 그쪽에 대한 공약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네. 또 어딜 찾아가도 거길 먼저 찾아가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경로당은 뭐 그거는 정말로 뭐 아주 뭐 열심히 필수 찾아다니죠. 코스입니다. 네. 예.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 학생들한테는 이 투표권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학생들이 유권자라고 한다면 과연 정치인들이 이렇게 학생들을 내버려두고 이렇게 경쟁시키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학생들한테 당신들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라고 하면 이렇게 무심하게 국가의 정책이 이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거기에 학생들을 맞추는, 지금 우리는 완전히 국가의 정책이 학생들 당사자한테는 하나도 묻지 않고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침대를 네. 만들어 놓고 잡아 당겨가지고 거기에 발목을 자르고 손목을 잘라내듯이 네. 너희들이 맞춰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학교에 가서도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잖아요. 어느 학교 급부는 뭐 너 지금 1시간 공부 더 하면 남편 얼굴이 바뀐다는데 뭐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는데 얼마나 그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이 지금 투표 연령 네, 예. 뭐 말을 들어보니까 뭐 하다못해 북한도 그 18세의 투표권을 그렇죠.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전 세계에서 지금 19세 이 연령의 투표권을 주는 나라는 아마 몇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가 지금 21세기에서 경제대국 11위권에 안에 들어가고 자동차를 생산해내는 3위, 6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인데 아직까지 19세 연령대에 학생들한테 투표권을 줄 생각을 안 하고 아직도 미숙하다라고 이렇게 방치하고 인격적으로 대접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은 이 교육개혁은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말로만 세계화 그러고 세계적으로 정말로 후진적인 건데 금이야 오기야는 우리 아이들에게 투표권 주는 거에 이렇게 인색한데 우리 정학생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요즘 보면 네. 대부분 교육부에서 네. 수능 같은 관련 정책 같은 거나 이런 네. 기조가 변화하면 딱 무슨 학년부터 딱 바뀌겠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일방적 통보예요. 네, 그죠? 일반적 네. 통보라고 생각하는데 네.
딱 그 소식을 들은 학년의 학생들은 네. 이게 이렇게 바뀌기를 원했느냐 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교육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수능 뭐 난이도가 바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더 나아질 것 같고 뭐 정치 뭐 다른 학부모나 그런 사람들이 막 해서 뭐 이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근데 그 중에서 학생의 의견을 물었다라는 데는 한 군데도 없었던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요. 교육 주체인 네.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사나 의견 수렴은 전혀 없다. 교육정책이 발표가 될 때마다 네.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만들어냈다라는 그런 정책을 한 번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교육부에서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 그렇죠. 것 같고요. 전에 우리 정책에서- 이재정 교육감님은 이제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서 9시 등교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진보 교육감한테는 들었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사실 그 교육부 관계자가 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할 때 우리 아이들은 미숙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학생 입장에서 굉장히 학생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분노하고 있던데 좀 어떤가요? 전혀 미숙하지 않죠. 학생들이 미숙을 했으면 공부를 이렇게 못했겠죠. 이 정도로 공부해가지고 네. 그냥 대학 가는 사람들인데 학생들이 이거는 조금 네. 그러니까 사회적인 의식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한 것이 제가 영국 그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한번 볼 때마다 그 스코틀랜드의 SNP라는 정당이 있는데 거기서 내놓은 공약이 16세, 17세, 만 16세, 만 17세에게 투표권을 주겠다 네. 하는 정책인데 투표권. 네. 그럴 정도로 굉장히 그 투표권의 투표 연령 인하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목소리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지금 유럽이나 그런 곳인데 우리나라가 맨날 선진국 대열에 합류해야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만 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는 건지 적어도 교육감은 우리의 교육 정책의 가장 그 밀접한 학생들한테 곳이기 직접적인 때문에 영향을 주니까. 네. 만 17세 정도라도 그러니까. 투표권이 투표 연령을 인하해서 이런 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 투표권을 줘서 정치권에서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아니 저도 어른이지만 저희 교육당국이 발표하는 거 보면 모순인 게 우리 아이들이 아까 미숙하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공부는 굉장히 최고로 세계에서 어렵게 가르쳐요. 특히 영어하고 수학은 그죠? 그게 얼마 전에 뭐 그 영국 사람이 그 우리나라 수능 문제 풀어보고 기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렵냐고. 한국 아이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정도로 어디 고도로 어려운 것은 시키면서 정작 금방 그 선진국들이 다 하고 있는 세계 유례로 우리나라하고 일본 정도만 뭐 만 19세였는데 일본도 이번에 뭐 18세로 낮췄다고 그러고 독일이나 많은 나라들은 16세로 지금 내려가는 추세잖아요. 그리고 지금 막 정호 학생 말한 것처럼 전에 저희 교육위원이나 교육감 선거는 정말 만 17세 이게 사실 그 한 살 낮추는 게 별 차이 없냐 그러지만 아까 윤홍관님 말씀처럼 한 살만 낮춰도 고3 아이들의 상당수가 유권자가 되잖아요. 그럼 그렇습니다. 아마 정치인들이 네. 학생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학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네. 그죠? 그래서 이걸 반드시 꼭 내년 총선에서는 지켜지고 아까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는 건데 왜 그거에 인색한 건지 심지어 다른 나라는 정치 기본권도 학생들한테 허용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지금 전에 이제 한 정치인이 저녁이 있는 삶 뭐 이런 말을 해서 우리 그 사회에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에게는 지금 저녁은 고사하고 토요일과 일요일도 없습니다. 주말과 휴일도 없는 거죠. 그 학생들에게 쉼이 있는 교육이 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누가 조금 먼저 언급하시겠어요? 그 사실은 학생인권 조례에 네. 학생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라는 것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쉴 시간이 없습니다. 네. 뭐 주중부터 주말까지 사실은 늘 그 학업에 매달려 있어야 되고 학생들이 언제 쉬고 언제 생각할 수 있고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 없고 그다음에 그 휴식을 해야지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지 끊임없이 그 닥달하고 몰아치면서 창의적으로 되라고 또 얼마나 또 창의적이지 못하다라고 또 얼마나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요. 뭐 쉬어야지 무슨 생각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끊임없이 무슨 기계 다루듯이 하면서 창의적이지 못하다라고 계속 닥달을 하고 책임은 네. 학생한테 주면서 학생들이 뭔가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네. 무슨 노벨상을 기대를 하고 뭐
무슨 그 국가 경쟁력을 그렇죠. 말하고 뭐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우리가 사실 주 5일제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도 이제 주 5일제 수업을 하면서 주 5일제 수업하는 취지가 주말과 휴일에는 쉬기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가족과의 여행도 하고 취미나 독서 생활도 하고 뭐 이러라는 의미인데 사실 그 우리 학생들에게는 월화수 금금금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과 일요일이 없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도 또 학원을 가야 되니까. 정우 학생 어떻게 주변에 토요일 일요일 어떻게 보내나요? 정우 학생들은 그 주변 친구들이? 저희 학교도 그렇고 네. 제가 강남 네. 지역 쪽에 살아서 네. 강남권 학생들은 대부분 평일날 학원에 이렇게 몰려다니는 친구들도 많지만 네. 대부분 주말에 학원에 딱 몰아서 네. 갈 수밖에 없는 주말반으로. 친구들이 굉장히 예. 특히 내신 기간에는 특히 이 주말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네. 딱 그 주말에 내신반들이 딱 열리면서 네. 그 내신을 따려고 그 가는 학생이 굉장히 많은 정도로 이 주말에 치중되어 있는 학원이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어떻게 휴일인데 이름은 네. 휴일이잖아요. 네. 휴자의 네, 그러니까요. 일자인데 네. 쉬지 못하는 휴일이 있을 수 있나? 학생들한테는 쉬지 못하는 휴일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이 또 이 휴일에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 주중에는 어떻게 또 집중을 하게 될 것인지, 그럼 학원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뭐 공교육인 학교에 집중해야 되는 것인지 그거에 또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특히 아까 과열이 많이 되어 공장에 있으니까. 기계도 쉬는데 하물며 사람이고 어린 학생들이잖아요. 그죠? 이 아이들을 좀 아까 충전도 필요하고 봉사활동도 필요하고 정말 쉼이 필요한데 이거를 쉬지 못하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돌렸을 때 그러니까 이제 학원에 많이 의존하는 아이들은 거기서 공부하다가 학교 와서 또 잠이 부족하니까 아까 윤농관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 와서 또 잠을 자고 그럼 이게 계속 악순환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이제 사실 이거 학생인권조례 만들면서 대형마트를 지금 격주로 한 달에 2주에 네, 쉬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우리 학생들이 더 아까 금이야 오기야 우리 학생들도 일요일은 좀 쉬게 하자 그래서 학생인권조례에 사실 담고자 했지만 이게 또 뭐 상위법과 또 뭐 문제가 있다고 그래 저희가 못했고 대신 국회에 넘겼는데 아직 국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제화를 안 하고 있는데 학원 휴일 휴무제 이 법제화는 보니까요 학부모님들의 95%가 찬성이에요. 아니 근데 학원을 하시는 분들도 네.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주말에 네. 사실은 학원 하는 사람들도 주말에 쉬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쉬면 네. 다른 사람이 하고 있으면 그쪽으로 학생들이 다 가버리고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하게 되는 상황. 그러니까 쉬게 된다면 전국에 있는 모든 학원들이 그러니까요. 주말에 다 쉬도록 한다. 아니면 뭐 한 네. 달에 2번을 쉬든지 네, 예. 이렇게 하면 근데 또 어디는 어느 도는 안 하게 하고 어느 도는 아니면 또 그렇죠. 지방에서 그 도로다 서울로 다 원정을 오고 서울에서 경기도로 원정을 가요.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학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쉰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요. 뭐 격주로 다 2주에 한 번은 꼭 쉰다든지 뭐 이렇게 해줄 학원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가족과 그렇죠. 늘 유리되어 네, 있습니다. 우리 네. 학생들에게도 주말과 휴일이 없는 것처럼 학원 종사자들도 사실 주말과 휴일이 없는 셈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그래서 네. 사실 그분들의 어떤 쉼 권리, 휴식권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건강권과 그 주 5일 수업제의 그 취지가 제대로 살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일요일 날 학원 쉬는 것은 네. 너무 당연하겠다. 그죠? 뭐 토요일 같은 경우는 학원이라는 낱말 자체가 없어서 번역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모처럼 오셨으니까 우리 윤홍호관님 서울시 교육청에 어쨌든 그 첫 학생인권 농호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일들이 어떤 건가 좀 소개해 주시죠. 사실 이제 올해 처음 네. 저희가 학생인권 종합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네. 얼마 전에 그 실태조사를 착수를 해가지고 아마 네. 조만간에 실태조사가 끝났는데 서울에 있는 1,300개 학교를 전수조사를 했고요. 네. 학생과 교사, 학부모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다. 예, 네. 그래서 거기로 그 결과표를 보고 이제 저희가 교육청의 그 각 부서와 함께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종합계획을
실현을 만들어서 네. 2016년부터 네, 3개년, 내년부터. 네. 네, 3개년간 계획을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게 네. 사실은 저희한테는 네. 앞으로 학생 인권이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그러네요. 실태조사가 사실은 경기도에서 이미 한번 네. 비슷한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굉장히 그 고무적인 결과는 뭐냐 하면 네. 학생 인권을 존중해준 학교에서는 오히려 교사가 교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하는 어떤 이제 상관관계가 나왔습니다. 아, 네. 서울에서도 아마 비슷한 경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생 인권을 존중하면 예. 학생들도 또 선생님들의 교권을 그렇죠. 존중해서 인권 친화적인 학교 예, 문화가 그렇습니다. 조성되는군요. 예, 예. 네. 그래서 아마 비슷한 결과가 네. 나올 거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학생 인권 종합 계획을 수립을 하고, 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노동인권, 아, 예, 학생들의 노동인권을 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네. 사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아니면 고등학교 그 특성화 고등학교나 일반 학교 중에서도 이제 알바를 하거나, 많이 하는 학생들이 예, 불이익을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조기 취업했을 때. 예, 예. 네. 그런데 이 불이익을 당했을 때 어디다 신고하거나 구제를 받거나 이런 도움을 받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친구들한테 뭐 물어봐서 넌 어떻게 했니? 이렇게 하는 네. 상황이 있는데 네. 저희 인권센터가 이제 학생들 노동교육도 하면서 네. 어떤 불이익이 있을 때 저희가 권리구제하는 네. 그런 것도 있고 사실 네. 또 이제 올해의 그 전국적인 이슈가 됐던 이제 네. 학교에서의 성희롱 네. 이 문제가 이제는 굉장히 그 국가적인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단 한 번만에 성과 관련된 문제에 교사가 연루가 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네.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네. 돼서 그런 그 성평등,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인권 이것도 저희가 또 그런 관심을 인권 갖고 침해를 있습니다. 당했을 때도 예, 예. 학생 인권 예, 보호관 쪽에 예, 예. 센터에 예, 그 예. 신고를 하는군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어떤 그 교육청에 있는 모든 부서에서의 성인지 관점의 네. 어떤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 카운셀링과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우선은 학생 인권 옹호관이라는 말이 입에 붙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에 그 네. 어쨌든 그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자치 쪽에서 얘기지만 학교 규칙을 좀 개정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초중등 교육법이 벌써 계속 바뀌고 있었어요. 예, 예. 그런데도 학교 규칙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교장 선생님들도 모르시는 사이에 상위법을 위반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만약에 학교에서 어떤 학생들을 제재를 하고 징계를 했는데 초중등 교육법 상위법에서는 이미 개정돼서 그게 징벌 사항이 아닌데 네. 학교에서는 규칙으로 예정 규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징벌을 하고 있다. 징벌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그 당사자가 소송을 하게 되면은 학교가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학교의 규칙 재개정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자치팀하고 해서 개정 하는데 저희 인권센터에 의견을 좀 많이 드려서 어떤 개정안에 좀 저희 학생 인권 조례가 그 수반이 되는 그런 인권의 친화적인 그 학교 문화로다 개정을 하려고 자치팀하고 학교 자치팀하고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학생들은 특별히 좀 오늘 방송을 네. 잘 들어주시고 서울시 교육청에는 학생인권 옹호관이 계시다. 그리고 학생인권센터가 있다. 그래서 이런저런 뭐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생 침해,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그리고 어떤 일자리, 뭐 부업이나 알바하다가 노동시장에서 겪는 또 어려움이나 불이익 그리고 아까 성과 관련된 원치 않는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당했을 때도 서울인권 옹호관 우리 호민관이고 학생들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윤명아 학생인권 옹호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느덧 그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우리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 정화 학생부터 뭐 끝으로 강조하고 싶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좀 해주시죠. 제가 학생을 대표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학생들이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것은 굉장히 지금 중압감이 크다는 것이 있고 중압감. 사회에 대한 인식이 그러니까 그 어른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회 의식이요. 네. 네. 아까 헬조선이란 말을 고등학생들도 쓰는군요. 그렇죠. SNS를 딱 보면 네. 대부분 학생들이 이런 사회에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진행돼가는 교육 상황에서 네. 버틸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포기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교라는 시스템 자체가 그리고 또 학생들이 좀 행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한 또 교사들도 네.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야만 네. 학생들이 또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사들에게도 그러니까 그 학교 내에서의 그 권리를 좀 많이 줄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도 인권을 보장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준다면 학교가 저절로 인권 친화적인 학교가 될 것이고 또한 그 경쟁 체제를 조금 바꿔서 그러니까 너무 많이 대학에 진학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요. 학생들이 하고 싶은 꿈을 이룰 수 있게 할 수 있는 교육 체제를 만들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정치권에서 조금 많이 생각해보고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윤명아 의원님도 끝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퇴임한 교사분이 어떤 분이 글을 써서 후배들한테 전하는 걸 이렇게 네. 쓰신 글이 있는데 내가 교사일 때 네. 그 우리 아이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하나의 사람으로 대접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더라면 네. 나의 교직 생활은 훨씬 더 행복했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을 하나의 그 인격체로 존중을 하고 네. 그 아이들과 만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네. 근데 지금은 끊임없이 통제하고 선생님들은 지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예. 그러면서 학생들의 그런 창의성 이런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지도라는 명목하에 끊임없이 통제하고 뭔가 단절하고 이러면서 아이들의 그 창의성을 그냥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교사도 학교가 행복해야 됩니다. 그 긴 그렇죠. 시간을 네. 학교에서 인생의 네. 가장 긴 시간을 학교에서 있는데 행복한 학교에 되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질문이 있는 교실도 하면서 네. 또 질문이 있는 교무회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수직적인 그런 교직 사회가 아니라 수평적인. 좀 수평적인. 예, 그래서 서로 다 소통하는. 권위적인 문화를 좀 민주적으로. 네. 소통하는 교직 사회. 네. 교사의 인권이 존중될 때 그 인권에 존중받은 교사가 아이들을, 학생을 그렇죠. 존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이런 끊임없이 이런 네. 경쟁하고 수직으로 줄 세우고 이런 우리 교육 문화 이런 것을 바꿔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같이 노력해서 그런 네. 좀 좋은 학교 문화를 좀 바꿔보도록 노력하죠. 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은 소모적인 입시 경쟁 교육을 통한 상급학교 진학 대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창의성을 기르기보다는 지식을 반복적으로 암기하는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부 잘하는 아이는 수능 시험 보고 잊어버리고 공부 못하는 아이는 수능 시험 보기 전에 잊어버린다는 우스갯소리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학생들의 학습 시간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새벽부터 심야까지 하는 것도 모자라 주말과 휴일도 없이 월화 수목 금금금의 고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주 5일제의 취지가 지켜지도록 학원 일요 휴무제가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학생의 정당 활동은 고사하고 투표 연령조차 OECD 국가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만 19세를 고집하는 정치 후진국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투표 연령이 18세이고 16세로 낮추는 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오늘 방송 보신 것처럼 우리 학생들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아니,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이제라도 이들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노랫말처럼
우리 어른들은 우리 학생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 때문에 고통스러운 대한민국을 조금이라도 교육 덕분에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갑시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국민TV, 국민라디오 그리고 뉴스케이를 응원하시는 분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조합원 분들은 월조합비 납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과 월조합비 납부 신청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연락주시면 됩니다.